제39회 전문가 정책 포럼을 찾아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한국외고대학교 농업과 교수인 재성훈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학계의 최고 전문가이신 토론자님들을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강윤희 박사님 하면 딱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강윤희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종수 박사님,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엄구호 박사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이면서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장세호 박사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세호 박사님. 그 다음에 정재흥 박사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 다음에 주장환 교수님,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유러시아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먼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성훈 교수님에게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 박사님. 지금 시간을 45분. 45분이요. 예, 먼저 굉장히 원로 중에 원로신데 항상 그 청년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시는 우리 박대한 교수님께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글 쓰시면 그 후학들한테 꼭 읽어보고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되고 제가 아주 사표가 되는 그런 훌륭한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문가 정책 포럼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너무 일찍 섭외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토론은 많이 한 건데 발표는 제가 한 번 했나 아니면 두 번째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3월 말에 섭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많으니까 수락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주제에 맞게 제가 글을 쓰는 게 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학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을 여러 가지를 좀 첨부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표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또 학술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료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예측,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드시 침공할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국내에도 사실 많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도 러시아 내부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석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태도는 그런 것 같아요.
침공 자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어떤 분석이나 나의 어떤 가정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침공에 관련된 가정이나 분석은 틀리지 않았는데 다만 푸틴 대통령 또는 러시아의 정책 결정한 지도부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 판단을 왜 했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푸틴의 건강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인용해서 서방 언론들이 쓰는 매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텔레그램 채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텔레그램 채널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독립 언론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저도 이제 구독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찌라시 수준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또 이게 비합리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공 결정이 제한적 합리성, 그러니까 가정이나 뭐 침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 결정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확실한 데이터들을 다르게 해석한 선택적 인지의 결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하고 그다음에 전개 과정 전망을 검토를 좀 하고 이에 기초해서 세계 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배경은 미러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주도권 경쟁이고 이 세계 질서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국력이 계속해서 회복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은 그것의 전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세계 질서에 대한 군사적인 도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뿌리 깊은 저는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가지고 있는 얄타 트라우마, 그러니까 러시아 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소련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서 냉전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탈냉전기에 러시아에게도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또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은 반대로 89년 12월 몰타 회담 이후에 벌어진 탈냉전의 결과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몰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트라우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러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탈냉전기에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토 확대였던 것이고 특히 유럽에서 나토 확대였던 것이고 나토 확대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건 러시아의 안보 우려는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토 확대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 역시 이 나토 확대가 미국의 패권 전략이었다면 러시아의 패권 전략은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이었다고 봅니다. 2000년대부터 푸틴 정부가 이미 강대국 지위 회복 그리고 다극 체제 형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을 통해서 세계 질서에서 하나의 극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은 뭐 문명적 차원, 또 경제적 차원, 안보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없는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패권 전략이 맞붙은 것이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맞붙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되는 우크라이나 자체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저는 분열된 국가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서로 다른 동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부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체성 통합에 사실 실패했다. 제국의 일부로서 존재했을 때는 이 제국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의 구심력을 형성해 줬고, 또 그 소련이라는 것 자체가 연방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소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연방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연방을 이어줄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무너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자체가 독립된 국가로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체성의 차이가 너무 컸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나토 및 EU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고, 결국 이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가 결국 이 국가의 미래 비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이었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친서방 세력과 친러 세력, 또 서부와 동남부 간의 대립 구도 자체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오렌지 혁명으로 대변되는 유셴코와 야누코비치 두 후보 간의 대결이 있었던 그 대선, 2000년대 중반의 대선,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났던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서의 지역 분할 구도가 명확해졌고, 러시아도 한편으로 2012년 5월에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그러니까 3기 푸틴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들 중에 하나가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이었고, 이 지역 통합의, 러시아의 지역 통합의 드라이브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그 EU 가입을 지상 과제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해서 친러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0년에 야누코비치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러시아는 오히려 기대만큼 친러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외교를 취하려고 했지만,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이냐 아니면 EU와의 제휴협정 체결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내몰렸고, 결국에는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여전히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제휴협정 체결을 연기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2013년 11월부터 일어났고, 결국에는 야누코비치 대통령, 그 이듬해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게 됐고, 시위로 인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돈바스 지역에서의 내전, 그리고 2014년 3월에 크림반도 병합,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내전과 분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돈바스 내전의
전개 과정에서는 우리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2014년, 15년에 합의됐던 민스크 협정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정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뭐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애초에 군사적 시위의 목표 자체는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나토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래서 이 적대 관계 청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97년에 해결했던 파운딩 액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이를 거부했죠. 미국과 나토가. 두 번째로는 민스크 협정 이행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친러 지역의 특별 지위를 보장을 하고, 물론 지난 8년간 이행되지 않았지만 저는 뭐 최후 통첩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친러 지역의 특별 지위 보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이 목표는 매우 명확했는데 이 군사적 심의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나토는 문호 개방 정책을 계속 고수했고 러시아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7년이나 2002년 나토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토 확대를 통해서 유럽의 안보를 관리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또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모멘텀을 유지할 의도 자체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침공 예상일을 계속 지목하면서 러시아 침공을 기정사실화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립화를 타협안으로 제시를 했고 또 침공 시 파병하지 않는다는 미국과 나토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젤렌스키 정부의 딜레마인데 또 그 직전에 있었던 포로셴코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나토와 EU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젤렌스키 정부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미넨 안보회의에 가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요청하면서 핵 포기를 재고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죠. 제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애매하게 말했어요, 사실. 애매하게 다시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러시아의 지도부는 핵 보유를 제고하겠다는 것을 해석했던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2월 16일부터 돈바스에서 교전이 격화됐는데 뭐 이것이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이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의 독자적인 도발이든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스크 협정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퇴각을 한다면 이 친러 지역에 거주하는 37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여전히 내전 상태에 남겨둬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2월 20일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었고, 2월 21일 날 있었던 안보회의는 뭐 원래의 목적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바로 직전에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안보회의가. 근데 그 안보회의 회의록을 천천히 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요. 근데 굉장히 점잖게 대합니다. 재밌는 게 라브로프에 대해서는 매우 점잖게 하고 대신에 나리슈킨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좀 막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작 대통령실 부실장은 미인스크 협정 이행에 대한 평가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이 얼마나 이행됐냐는 질문에 0이라고 얘기합니다. 8년간 0입니까? 확인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어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미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약 6만 명 정도 배치돼 있다. 그리고 이 토스카 우라고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회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라브로프는 협상을 계속해서 할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쇼이구 국방장관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보면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미국하고 나토가 협상해서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미인스크 협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면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돈바스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적 공세 역시 계속될 것이고 실제로 돈바스 탈환을 위한 공세는 계속됐죠. 예. 향후 크림반도 탈환까지도 시도할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은 강화될 것이고 급진적 민족주의도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외교적 해결에 여전히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서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불행히도 두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이었죠. 리스크도 작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이었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나 메드베제프 안보회의 부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얘기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선택지가 없었다는 건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의미도 보여요.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판단 오류가 몇 가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잘못된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난 요인도 있고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 전의 저항의식을 오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전에 이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2월 달에 이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유일하게 높은 게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만 제압한다면 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의지만 약화시킨다면 매우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남부 지역에서는 일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군의 군사력은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사실 8년간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강해졌어요. 8년 전에는 좀 모합지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준군사 조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준군사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방의 수장들이 자체적으로 민병대 비슷한 거를 보안군 같은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면 8년이 지나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2배로 늘렸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그 사령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장관의 고문으로 임명됐고 그 팀이 가서 우크라이나 군 자체를 완전히 강군으로 변화시켜줬고 그런 부분들을 가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들의 군사적 성과는 과대평가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나토 확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확보한 대응 조치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렸다. 러시아가 그동안 제일 비난하던 게 R2P 보호 책임을 제일 비난했어요. 인도적 개입을 계속 비난했어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인도적 개입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전쟁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다 미국이 한 것이었죠, 사실. 비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 자신이 비난했던 국제법적인 원칙 자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허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자체를 포기한 것이고 정당성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예방전쟁이었고 이거는 자신의 본토에서 전쟁이 향후에 벌어질 전쟁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억압받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러시아계 그리고 러시아화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신이 그동안 비난했던 미국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러시아의 그 목표 이번 전쟁에서의 목표는 공식적인 목표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비나치화입니다. 제가 비군사화 비나치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최근에 어디 추고드렸는데 이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비군사화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돈바스 내전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틴의 인식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비군사화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시설, 장비 파괴하고 병력을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공격을 위한 미국과 나토의 교두보 역할을 중단시키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토 가입 자체를 완전히 포기시키는 이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나치화는 첫 번째는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시즘적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여러 연설문이나 논문이나 기고문이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취한 정책들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예를 들어 5학년 이상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을 할 수 없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인을 소수민족의 범주에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치 전범에 대한 미화와 네오나치 활동 금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과거의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서 나치와 협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복권이 됐고 2014년에 복권이 됐고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공공연하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권력을 장악한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다시 이제 실질적인 목표를 보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비무장 중립화시키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의 두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내의 동남부 지역의 친러벨트를 복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동남부 지역이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이 동남부 지역이
에서의 친러벨트 부활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이번 전쟁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제가 뭐 쭉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러시아가 초기에 생각했을 때는 이 전쟁이 매우 단기에 끝날 수 있고, 이른바 이제 군사 작전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4월로 접어들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선 사령관을 임명하면서부터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전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접어들면서 뭐 전선 사령관을 따로 임명한 것뿐만이 아니고 작전의 형태 자체도 상당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키예프에 들어가서 지도부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주요 행정 시설을 장악하거나 이런 목표들이 아니고 이 돈바스 지역과 동남부 벨트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영토 점령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러시아군이 초기에 있었던 병력 손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병력 손실과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아조프스탈 전투라고 보는데, 이 아조프스탈에서도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장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전승기념회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점령하려 할 것이다,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봉쇄하고 폭격을 병행하면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의 피해도 가능하면 최소화하려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이 돈바스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느린 진격 속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점령한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동남부 지역에 지금 현재 점령한 헤르손주하고 자포리자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결코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그다음에 평화협상 진행은 뭐 여러 협상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결국 의미가 있는 것은 3월 29일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평화협상이었던 것이고, 여기서의 진전이 확실히 있었죠. 확실히 진전이 있었지만, 이후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완강해졌던 것이고요. 다시 이 3월 29일의 내용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판돈을 너무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안을 제시했을 때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였잖아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강대국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 이 지역만으로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의 그 이스탄불 평화협상 이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도 않고 협상의 의사를 보이지도 않고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부 자체가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준석 대표, 제가 우리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대표도 갔다 와서 내부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폴리티컬 올리가르키, 그러니까 재벌들, 올리가르키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친서방적인 리버럴들도 있고, 급진적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2013년 우크라이나 위기 과정에서 나타났던 중군사 조직과 그리고 또 군부가 있고, 그래서 대개 보니까 해외에서도 전문가들이 4그룹 정도를 보고 이 4그룹의 연합정부라고 보는 거죠. 이 4그룹의 다 입장이 또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의 그룹들 자체는 협상에
끝내 반대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제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지분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을 하기가 우크라이나가 단일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누군가가 전권을 쥐고 협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전망은 시나리오를 이제 몇 개 구분을 했는데 엄고 교수님께서 제가 토론을 읽어보니까 푸틴 실각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 지금 한 70% 정도 점령했죠.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러시아는 추가 영토 점령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리코프와 오데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많은 병력 손실하고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키예프 점령을 시도할까? 그거는 시가전이 현대전에서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더 잘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그 도시들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어렵겠지만 만약에 키예프 점령을 시도한다면 그리고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구금되거나 서부로 이동할 거고 그러면 친러 과도 정부를 조직하고 과도 정부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니까 막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 실패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접경 지역은 이미 벨고로드, 쿠르스크 여기는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평화협상이 타결되는 것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비무장 중립 개헌을 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강대국 안전보장의 구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크림 병합, 돈바스 독립 인정은 물론이고 기타 동남부 친러 벨트에 있는 주들의 병합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러시아군이 상당히 점령 지역에 장기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자체가 서부 지역으로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자연적 장애물이 드네프르강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령이 목표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주둔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 장기화의 명분은 동남부 지역에서 또 돈바스에서 독립한 국가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또는 동남부 지역의 병합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러 경제 제재 철회 요청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이 아닌 무장 중립 정도가 될 것이고 러시아를 배제한 강대국 안전보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돈바스와 크림반도 이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기타 점령 지역을 반환하고 철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갔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은 전선에서 병력 손실 증가, 보급 지체, 국내의 경제적인 타격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도 하락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러시아가 보다 더 극단적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거 탈냉전기 30년간 세계 질서가 미국 주도의 단독 체제에서 주요 강대국의 다국체제를 이행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이다. 지금 산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단거 체제 끝났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서방 국가들을 한 축으로 하는 신냉전 구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규범의 혼란인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잦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에 의한 갈등 해결이 주요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걸 계속 위반한 건 미국이었지만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다른 강대국과의 갈등과 충돌의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많은 국가가 더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야만의 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토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언론도 똑같이 계속 써주고 있고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패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안보 공약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의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국내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니까 젤렌스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오른 것도 푸틴의 물가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만 보면 러시아를 전쟁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희생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그 전쟁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탈레반을 양성한 것처럼, 탈레반을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패권 기반도 침식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것은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취약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탈달러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미국과 경쟁이 필요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강대국들은 더 절실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한반도 정세와는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구 하셨던데 정성장 박사님이 하셨죠? 네.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실상 전제로 하면서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의 대안이 모색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현 정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는 균형 외교론과 동맹 강화론이 이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균형 외교론이 너무 힘을 지금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동맹 강화론에 너무 매달리면 전쟁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더 커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무기 지원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남북 관계에 대한 시사점만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동안에 진보 정부가 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적 상호 의존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평화의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 사실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상호 의존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탈소비에트 국가들도 이른바 우호 가격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13년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경제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다.
그러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아무리 높아져도 안보 딜레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이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점에 대해서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제 대러 외교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러시아는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 최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전쟁 이제 시나리오하고도 이제 관련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페이크 뉴스가 됐건 프로파간다가 됐건 이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악마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지금 보면 이제 G20을 기준으로 보면 10대 10이고 전 세계 인구로 봐도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뭐 진영화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는 신냉전이라고 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 그냥 좀 형식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브릭스라든지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가 주도했던 어떤 뭐 대인도, 대아세안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할까요? 이제 그런 거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강대국들이 그냥 하드웨어 전쟁만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자원을 레버리지로 하는 이제 경제 전쟁,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도 좀 블록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고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러시아가 이제 돌아오려면 일단은 이제 평화 협상이 가능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약간 뭐 자세하게 설명하시지만 일단 돈바스 영토를 뺏기고 평화 협상 가능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평화 협상이 어렵고 또 일부 프랑스나 독일이 주장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중간 선거 11월까지는 입장 변화도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연내로 러시아가 그렇게 이 전쟁을 종결하고 이제 국제사회로 되돌아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 전쟁이 상당히 딜레마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방도 이 전쟁을 좀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싶어도 핵전쟁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서방이 또 치러야 될 경제 비용이 지금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과연 서방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을 견디기도 쉽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전쟁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건 미국한테 달렸는데 일단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속 시원하고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도 일단은 대러 외교의 시동을 연내로 걸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러시아 경제 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러시아 경제가 망하냐 안 망하냐 하는 건 이제 세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이제 6월 24일 날 돌아오는 이제 디폴트 문제인데 5월 24일 날 일단 이제 미국이 이자 지급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6월 24일까지 한 달 유예가 남았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미국이 이번에 디폴트를 아마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러시아 경제에 압박을 주려면 사실은 달러를 계속 러시아가 쓰게 만드는 게 오히려 러시아한테 압박이 될 뿐더러
현재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서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는 200억 달러 정도의 부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를 흔들기 어렵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느냐. 지금 이제 하루에 8억에서 9억 달러가 지금 러시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길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지금 카타르 LNG 계약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러시아가 당장 가스 부분에서 배로 탈로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구조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는 자원 수출하고 중국은 상품 수출하는 구조로 이제 상품 자원 교환화돼 있어서 사실은 금융 외에는 사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국이 도와주기는 어렵죠. 근데 아까 이제 뭐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수백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의 이미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그런 수입만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가 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또 블라지에프 주도로 2017년부터 러시아가 이미 근본위제를 하고 있고, 그 외환보유고 중에 뭐 달러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경제가 망한다. 그런 거는 서방의 좀 wishful thinking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인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금 국제 연대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균형 외교가 손상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아마 아직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 가동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이겁니다. 이제 빅터 차나 이제 지금 CSI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블록화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이 앞으로 공급망 위기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가치 외교와 경제 안보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라는 주장은 좀 자원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반도체, 또 배터리, 뭐 이런 지금 원부자재 문제에서는 당장 러시아를 우리가 제껴놓을까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서플라이 체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쟁력은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어서 이번 정부에 계신 분들이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경제 손실은 관리가 가능하느냐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 연내에 우리 교역액의 한 80% 축소가 될 거고, 또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실상 지금 셧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대기업 손실이나 교육 손실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정부가 좀 지금보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서 러시아하고 이 문제를 교섭하거나 이제 해결을 얘기한 뭐 대금 결제 문제나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손 놓을 수는 없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단체들하고 또 현재 있는 공간이나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배후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푸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직접 출장은 안 가더라도 민간 단체를 앞세워서 좀 출장도 많이 가서 이 문제는 좀 풀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국방위원장님 계셔가지고 이제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그 의도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도 지정학적 부담이 상당히 컸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우리가 러시아를 포함하는 이제 북방 정책은 어렵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로 지금 러시아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러시아를 앞세우는 북방 정책은 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타임 프레임을 놓고서 북방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신북방 정책을 평가하고 내린 결론이 역시 소위 말하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터키에 이르는 남방 이코노믹 코리도가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러시아도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도 동남아까지 연결하는 축을 노력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 때문에 북방이란 말을 쓴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남서 방향의 경제 번영축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협력 동력 유지 이걸 포함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시 또 협력을 가동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우스 웨스트워드 경제 번영 이니셔티브를 몰고 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특히 서구에서의 좀 반발도 적을 거고 또 우리의 경제적 실익도 좀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좀 아이디어일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구 교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장한 박사님, 교수님 하신대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주장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런 토론의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회의의 주최자 선생님께서 주신 뭐라 그럴까 매뉴얼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 토론문을 작성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이거를 이제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좀 약간 집중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저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쟁이라고 쓰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에피소드 같이 얘기했는데 자꾸 어떤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우리 가치의 문제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좀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재성훈 선생님께 이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못했다 그것이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되거나 비판을 받아야 될 사항은 전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필자가 이제 말씀하신 제한적 합리성, 제가 이해하는 바는 한목적성입니다. 푸틴이 미친광이도 아니고 진짜 나쁜 놈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편익 구조 속에서 이 전쟁은 한다 해서 벌인 것이고 문제는 그런 한목적성의 구조
그 편익의 구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제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제한적 합리성의 그 구조의 함수를 좀 명확하게 해내는 것들이 오히려 향후 연구를 위해서 오히려 논쟁을 촉발시키고 그 구조 함수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보는 게 오히려 학술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제한적 합리성 뭐 좋다, 한목적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함수를 좀 정리하고 체계화시켜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쟁의 배경을 이제 주도권 경쟁, 돈바스 내전, 뭐 이런 대내외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두 요인 간의 그 러우 전쟁과의 직접성이나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좀 큰 차이가 있다. 아까 같은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좀 병렬하는 것보다 좀 어느 게 더 선제적인 것 같다, 혹은 더 직접적인 것 같다는 데 대한 피자가 의견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흥미롭게 본 게 이 전쟁 시나리오 세팅과 관련돼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필자께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 합리성의 그 구조 함수를 체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사국, 그다음에 영내 상관국, 그다음에 국제적 상관국, 뭐 이런 세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최소한 16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뭐 단순 작업인 것 같지만 그렇게를 해놓는 게 하나는 현재의 국면을 각 액터들의 이 측면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저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이 났을 때 역으로 역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새롭게 좀 재편될 국제 질서와 관련돼서도 매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뭐 독자적인, 이거는 뭐 새로운 연구 주제로 아젠다를 삼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회과학자들을 보고, 뭐 우리 아주 연배가 높으신 선배 학자님도 계시지만 자꾸 우리 학자들을 보면서 예측하라고, 우리가 자판기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저희들 스스로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분석하고 설명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집중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정책 제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 엄밀한 분석이나 설명 없이 신냉전이 왔다, 러시아가 이제 뭐 미국이 파놓은 덫에 물렸든지 어떻든지 간에, 푸틴이 나쁜 놈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전 냉전 시기와 같이 양대 진영이 갈라서서 이제 신냉전을 갖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신냉전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이제 줄어들 거고, 봐라 김정은도 저렇게 이제 뭐 핵실험 다시 한다 그러지 않느냐, 좋은 시절 다 갔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상대주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세팅을 좀 더 엄밀하게 세분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과 신냉전이 아닌 다른 질서, 저는 그걸 이제 초냉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도 해프고요. 제 생각에는 뭐 제 감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제 감입니다만 신냉전으로 갈 수 없는 제약적 제약적인 구조적 요인들이 또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시나리오 세팅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 관점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뭐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 냉전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갖고 있고 분단 국가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세계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세계 10위권의 중요한 글로벌 파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냉전을 주장하고 신냉전이 다시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적 기결은 한국의 외교가 빠져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신냉전, 초냉전 뭐 이런 얘기들보다 상황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한국의 국익이 뭔지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뭐 신냉전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초냉전이 되면 아니면 뭐 러시아가 주장한 다국주의 질서가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장 지금 EU 주요 국가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저는 단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갖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 만약에 우리가 정부 관계자라면 저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퓨처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뭐 이런 문제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데 저는 찬성을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런 편향들과 더불어서 ông 교수님도 약간 그런 완전히 저하고 견해가 같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분명히 가치의 문제를 앞장 세우는 국제 질서, 국제 관계 내에서의 그런 국가들 내지는 이론가들이 등장하고 그런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한국의 국익이나 한국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국익의 신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안보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 안보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은연중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 당장 양자 선택에 어떤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쟤들은 악마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밖에 선택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제한시켜내는 그런 좀 우를 범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 삼성의 혁신은 좋은 것이고, 중국 기업의 혁신이나 러시아 기업의 혁신은 틀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치를 앞장세워서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편향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부조력연구원의 장세호입니다. 오늘 뭐 좋은 자리에 이렇게 공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재성 교수님 늘 그렇지만 좋은 글 써주셔가지고 또 꼼꼼한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나셔가지고 이번 글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더군다나 보통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공부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아주 좀 빡세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토론문을 쓰긴 썼는데 뭐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사실 이제 이번 전쟁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국내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분석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문제를 굉장히 조금 잘 다뤄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지적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22년 2월 21일에 안보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게끔 다뤄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도 러시아가 왜 이 순간에 이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촉발 요인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아닌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방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아까 주장환 교수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굳이 이 좋은 글에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덜 체계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시나리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조금 뭔가 체계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막 세모표를 몇 개 달아봤는데, 시나리오를 뭐 이제 저도 이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주장환 교수는 뭐 16가지, 16가지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나한테 만약에 시나리오를 짜보라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 점령한 영토를 병합할 거냐 아니면 분리독립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평화협상이라는 이제 변수도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중립화가 가능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까 뭐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주변 행위자들은 또 어떤 그림들을 그릴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 곱하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중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자면 그냥 현실 가능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몇 가지 높은 시나리오들을 본인이 이제 체계화시켜가지고 서너 개 정도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 전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전쟁 초기에는 이 전쟁의 키를 러시아가 쥐고 있는 듯 보였다가 또 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미국이 전략적인 방향을 조금 선회하면서 이 키를 또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다시 또 러시아가 이 키를 진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 편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도 그렇고 또 지금 서로 출혈을 감수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출혈에 대한 뭐랄까 인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감수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러시아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나리오 측면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 아까 이제 제 교수께서는 평화협상 이야기 하시다가 러시아가 3월달에 5차 평화협상에서 내놓았던 것들이 지금 유효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점령 지역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오데사 이야기도 하시고 헤르손 같은 경우 절대 내놓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넓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노보로시아 지역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최근에 좀 들고, 다만 이제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합할 거냐 아니면은 돌려줄 거냐,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대가로 뭐 돈바스는 절대 안 돌려주겠죠. 이거는 뭐 기본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3의 옵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문서 자체가 안 뜨던데 한동안 이제 러시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주요한 국가기관에서 나온 문서였는데 그 유고 루시 창안 방안 같은 문서들이 나왔다가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른바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해서 별도의 국가를 만든다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협상의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계속 고수하면서 평화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평화협상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돈바스를 제외하고 내놓으면서 뭔가 접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 일부 지역을 더 장악을 해서 그 지역을 분리독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두 개의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국가가 있고 또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개 국가를 전부 다 중립화하는 방안 같은 것도 전 최근에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러시아군도 빠지게 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고민도 최근에 해보게 됩니다.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 교수께서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현 국제질서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 국제질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또 변경하려고 하는 세력 사이의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질서의 변동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하나의 계기,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 없이 사라져서 오히려 그 질서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일탈적인 사건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전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질서의 일정한 변동, 그러니까 그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가속화하는 그런 현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고민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자의 구상들이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다시 복구하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대블록하고 중러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의 소블록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면 향후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엄 교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인상 깊게 듣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시사점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신정부가 우리 신정부죠. 우리 신정부가 사실은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내세우고 있는 구호가 글로벌 중추국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중추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는 드러내놓고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거기는 이제 선진국 담론이나 강대국 담론의 기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 국가 비전을 설정을 할 때 말 그대로 선진국과 강대국이라고 하는 담론의 기초에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무언가 외교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외교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또 컴플렉스에 기반한 이런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오판 이야기도 이제 논쟁점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잘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 제대로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쟁이 벌어져도
전 세계의 많은 지역과 국가들이 이 전쟁에 줄을 서지는 않을 거다. 특히나 이 서구 세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을 거다. 그 노선에 동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은 적어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금 중간지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해증 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제 이들 국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질서 자체의 유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국가들이 볼 때는 지금 질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특정한 어느 세력, 어느 국가에 줄 서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결과가 표현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의 회복, 위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여러 대륙 국가들에 걸쳐서. 근데 그런 노력이 발현되고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하고, 한국도 아까 그런 글로벌 중추국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다층적이고 다 방향에 전방위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관계 맺기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은 물론 러시아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꼭 매몰과 방기는 아니거든요. 특정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이슈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많이 좀 시간을 갖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주정환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제 신냉전이나 진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뭐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하는 순간 우리가 좁아지거든요. 운신의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향성을 인지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최근에 이 전쟁과 관련한 터키나 인도나 뭐 이스라엘이라 뭐 이런 나라들의 행동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우리 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어쨌든 적어도 저는 이제 한러 관계, 한 우크라이나 관계가 좀 잘 관리돼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방향 자체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차분히 만들더라도 적어도 어떤 어디 칼럼에서인가 우리 재 교수님은 다리를 불사르면 안 된다고 그랬던가 방송에서 그러셨던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다리를 불사르는 일은 좀 없애야겠다. 적절한 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정재흥 박사님. 예, 뭐 저도 오늘 재성호 교수님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국 쪽을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역사적 배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게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보도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또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나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보도가 완전 극과 극이어서 이게 참 다르구나. 이게 시각이 완전히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 교수님 쓰신 걸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잘 공부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과연 이 중국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질문 같은 것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저께죠. 시진핑이 푸틴 생일 맞이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신화사나 인민일보에서 크게 나왔는데 제가 그거 내용을 보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푸틴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국제 질서의 변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이 당국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늘 뭐 경제 포럼에서 세계의 당국 체제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시진핑과 푸틴의 어떤 전략적인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국 지도자들 중에 알다시피 여기 뭐 중러 관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중국 지도자 중에 이렇게 러시아 지도자와 가까운, 개인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세계의 당국 질서가 문제가 있고 다자 질서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함의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 지금은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강대국이고 이 두 나라는 어차피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로 이제 올라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고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중동이라든지 유라시아, 특히 중앙아시아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과 푸틴은 지금 이 미국 주도의 어떤 당국 체제 이것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힘을 합쳐서 이 질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사람에는 어떻게 전략적 공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과거 제가 이제 중국 지도자들 해외 순방 같은 거 보면 시진핑이 제일 많이 만났던 지도자가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중국 지도자도 이렇게 많이 러시아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그 두 나라, 그러니까 최고 이 공산당 지도부 층에서는 러시아와의 어떤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협력의 가장 핵심은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저는 저희가 이게 봐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역시 알다시피 중국이 작년에 공산당 100주년이고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넨따벤지 100년 만의 대격변이다. 이 100년 만의 대격변의 시대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창출해 가자. 그래서 중국이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얘기하고 중국의 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국 입장에서의 도전자는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지금 중국 혼자서는 이런 힘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특히 푸틴같이 좀 강력한 지도실 어떻게 보면 푸틴과 시진핑은 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둘 다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10월달 이제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시진핑이 연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시진핑이 연임이 된다는 거는 적어도 앞으로 중국은 강력한 중국, 강한 중국 그리고 이 세계 질서의 다변화를 목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렇게 사전 준비 없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건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게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이 이렇게 무모한 이런 거를 일으키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중국도 지금 이 세계 질서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것인 거죠. 왜냐하면 이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러시아도 비슷하지만 이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가 중요한 게 우선은 국가 체제가 더 중요한 거죠. 국가 체제가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제 얘기하는데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시진핑 같은 이런 강력한 이 지도십을 가진 이 체제에서는 국가의 어떤 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전략적인 이런 모색 이러한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브릭스 회의 때도 지금 중국이 브릭스를 되게 강조를 하고 지금 아프리카 중동에 대해서도 되게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크게 결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계 질서를 다변화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이 1대1로라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 신형 대국 관계,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신형 대국 관계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미국과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뭐 이제는 미국이 갑이고 우리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대국 나도 대국이니까 서로 핵심이 뭐 대만 문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 동북아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 존중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미국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안보적인 협력의 강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푸틴이 그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공동 성명의 핵심이 뭐냐?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이 존중을 하고 중국도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리고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향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석유랑 천연가스를 사주는 거죠. 이거는 아마 러시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체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석유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나 여기가 지금 워낙 불안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스관이나 파이프라인 통해서 저 시베리아나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나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중국해나 여기에서 계속 미국과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뭐 얘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쿼드, 오커스 이게 지금 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솔직히 이건 뭐 비공개 자리라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대만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중국은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러시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거든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같이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이 공간을 모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와의 협력 이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러한 또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희는 봐야 되는 것이고 끝으로 이제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뭐 계속 그러니까 저도 아까 여기 주장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의 최대 경제 규모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랑 인접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하고 만약 신냉전 속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돌린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중국의 최대 경제 교역국인 중국과의 이 경제 상태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너희들한테 피해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북중러의 연대가 공고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의 뭐 핵 이런 것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도
한국의 이 외교적인 이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국제 질서라는 건 힘의 문제인 거고 중국이라는 게 지금 이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그만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푸젠호라고 항공모함을 이제 어제 뉴스에 봤을 때였으면 이제 수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2030년까지 항공모함 최대 6차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미국과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중국이 그만한 경제력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걸로 우리가 뭐 막겠다고 해서 우리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균형적으로 이 영내에서 어떤 이 평화적인 위치를 좀 모색하는 이러한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수 박사님, 네, 10분. 박태양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성훈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뭐 총평은 제가 따로 테이프로 한 그 내용으로 대신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한 번 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전쟁이라 안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좀 부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근데 저는 그 타이틀 자체가 좀 과정이나 내용을 왜곡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뉴트럴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예측한다는 건 이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보는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미러 간의 일종의 확신범들의 충돌이었다고 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베어트랩에 제대로 가뒀다 했는데 하나 관광한 거는 그 곰이 그렇게 힘이 셀 줄은 몰랐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뛰쳐나온 게 바로 이제 러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성격을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번 전쟁만큼 뭐 겉으로 그렇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럴싸한 표현인데 가장 저질스러운 심리전이에요. 참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근데 그러한 그 저질스러운 그 심리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 희생자는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진실이 실종된 거예요. 우리 언론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 서방의 그런 그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선과 악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선과 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쟁이라는 게 무슨 선악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의 대결인데 그런 차원에서 기본 그 배경 자체를 좀 잘못 짚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의도했던 게 이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세력 간의 갈라치기 전쟁을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성공을 못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141개국이 처음에는 동조를 했지만 실제 대러 제재를 동참했던 나라는 48개국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지금 유럽도 분열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지만 사실은 뭔가 휴전을 위한 그런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뭐 권위주의 국가의 그 공통 가치로 뭉쳤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하나의 전략적인 이런 차원에서 연대를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 전쟁은 저는 경제 전쟁이라고 봐요. 예, 미국식의 서방식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이 체제와 또 러시아의 산업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이거에 이제 서로 뭐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국이 의도했다면 저는 상당히 이번에 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옛날에 그 크림반도 복속 때처럼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뭐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재 체제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이거에 누가 그 승기를 잡느냐라는 그런 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IPF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별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핵심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 탄력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서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푸틴이 이 페제르부 경제 포럼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준비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도 사우디를 급히 간 이유가 만약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면 지금 현재 사우디의 원유를 가장 많이 도출하는 게 중국 아니에요?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걸로 가면 이제 달러존이 서서히 붕괴가 되기 시작할 거라는 그게 전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경제 전쟁은 이게 우리 그 군사 전쟁보다 더 지금 치열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최대 우군은 중국, 인도가 아니라 저는 북한이라고 봐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작년 말부터 이미 작년 말부터 전운이 감독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해보면 우선 보세요. 그 작년 1월 달부터 1월 5일부터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게 지난 까지 해서 총 6개월 동안에 18회 37발을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사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1월 달부터 2월 24일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주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 24일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되면서는 ICBM 종류로 계속 발사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미국을 겨냥을 했다고 봐요. 일종의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전선을 분담을 했지 않느냐. 서부 전선은 러시아, 동부 전선은 북한. 북한이 맞는다는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진전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을 좀 괴롭히는 역할 좀 해라. 아마 이런 그 역할 분담을 했을 거라는 게 제가 보는 그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3월달에 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 직접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 구체적인 그런 그 작전을 서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찰떡 공조를 하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배경 요인은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한 그 최대 위험 수위가 높은 적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잖아요. 이렇게 이미 지정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외부의 사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대내적인 그 요인들을 보면 이미 다 여러 번 나왔으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그 정당성과 필요성, 여기다 플러스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그 피로를 이제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그 출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마련한 이거에 하나의 또 요인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2000년에 신조약으로 갱신이 되면서
기존의 동맹조약이 파기된 걸로 다들 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톤을 좀 낮춰줄 뿐이죠. 기존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지만 2000년 신조약에서는 즉각 서로 접촉한다는 그 의미가 뭐 군사적으로 접촉할지 경제적으로 접촉할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제 분명한 거는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하고 나서 크렘린에서 그 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한 게 있어요. 그때 발표 내용이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의 제3국이 이 침투를 한다면 그건 자국의 침투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러시아로 공격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그 뉘앙스로 볼 때 2000년 신조약의 그 내용,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히 그 동맹 관계를 북한하고 러시아가 좀 경계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하지 않았겠느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주로 그 빵은 중국에서 그리고 총은 러시아에서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뭐 북한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외형적인 그 경제 수치만 봐가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사실은 다 북한을 핸들하고 있는 거죠. 무기류, 방산류는 다 러시아가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근데 무기 거래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중국의 여기 저 주한 그 참사관을 한번 제가 김연장과 만나서 물어봤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가 중국 방문했을 때 방산시설을 방문한 적 있냐 했더니 단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러시아로 갈 때는 반드시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방문하고 협상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비밀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 제어를 꼭 해야 된다면 뭐 우리나라의 실정이 분단국이고 반독이고 동맹국이고 통상국이잖아요.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내는 뭐 러시아는 악마로 이미 지금 지적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원정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고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맹목적인 그런 배타주의를 갖는 것도 이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제 다 끝났어요. 계속 끝났다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는 저 푸틴이 이미 집권 때부터 강한 러시아를 천명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역사적 모델이 뼈트로 되지 않아요. 그 상페테르부르크 시청에 가보면 옛날 푸틴이 근무했던 사무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맨 위에 초상화가 뼈트로 대제예요. 그 밑에 푸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뼈트로 대제에 대한 푸틴의 입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것도 저는 기회를 한번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한번 언젠가는 한번 미국하고 싸워야 될 그런 기회를 잡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고 아마 이번의 경우는 저는 이제 미국이 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미국도 지금 출구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보니까 바이든이 제렌스키한테 전쟁이 일어날 거고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다. 이제 바이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우크라이나가 부패로 인해서 이게 어디로 샌지 모르겠다. 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지원 못 해주겠다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니까 이제 미국도 서서히 출구 전략을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